랍스터가 너무 물려서 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지금 오스트리아의 간장게장 명인들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고급 식재료로 이름이 난 랍스터, 오스트리아에서는 처치곤란의 생태 교란종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문제를 한국의 스타 셰프가 단숨에 처리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줄리아 슈타이너입니다. 39세의 오스트리아 출신 요리사이자 환경운동가죠. 예전에는 빈에서 알펜 퀴진이라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리보다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다뉴브강을 보신 적 있나요? 유럽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재앙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강바닥이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쓰레기가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었죠. 이게 대체 뭐지? 동료 환경운동가 마르틴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붉은 바다가재야. 최근 2년 사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고 있어. 이 가재들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번식하며 다뉴브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토착 물고기와 수생식물들이 사라지고 가재들이 강바닥을 파헤쳐 홍수 위험까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마르틴은 한숨을 쉬었죠. 지난 1년간 3천만 유로를 들여 퇴치 작업을 벌였지만 거의 효과가 없어. 잡아내는 속도보다 번식 속도가 훨씬 빨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강가에 펼쳐진 붉은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요리사로서의 직감이 떠올랐어요. 이 가재, 식용으로는 못 쓰나요? 유럽에서는 민물 가재를 거의 안 먹어. 게다가 이건 외래종이라 식재료로 활용하는 방법도 없고, 요리사였던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가 그냥 버려진다니요. 유럽 전역에서 식재료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말이죠.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작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다들 지친 표정이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투입한 예산은 수십억 유로에 달했지만 가재의 개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죠. 생태계 파괴를 막으려면 이 가재들을 대량으로 제거해야 해요. 하지만 그냥 죽여서 버리는 건 너무 낭비 아닌가요? 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리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환경운동가로서 저는 이 문제를 식재료 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해결책은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귀국 후 저는 붉은 바다가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사 사례와 해결책을 찾아보았죠. 하루는 온라인에서 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외국에서는 붉은 바다가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를 즐겨 먹는다? 호기심에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유럽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이 가재가 한국에서는 박새우라 불리며 고급 요리 재료로 사용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댓글란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거 왜 버려? 간장 양념해서 숙성하면 최고 별미다. 탕 끓이면 끝장나는데 유럽인들은 이런 걸 못 먹다니 불쌍해.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환경재앙으로 여기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맛있는 음식이라니요.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 한국에서는 이런 가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시 동료 환경운동가 안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 한국에서는 우리의 골칫거리 가재를 맛있게 먹는데. 안나는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데 맛은 어떨까? 유럽인의 입맛에 맞을까?
그 질문에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음식 문화는 상당히 다르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죠. 유럽에서도 랍스터나 새우 요리는 인기가 많으니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볼 가치는 있어. 우리가 가재 때문에 수십억 유로를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먹고 있다니. 안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배워오면 어때? 미쉐린 셰프 출신이잖아. 농담처럼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곧 진지한 계획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한국의 요리사들이 어떻게 이 가재를 활용하는지 직접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태블릿으로 한국 요리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 밤새 간장게장, 매운탕, 양념 가재구이 같은 요리법에 빠져들었어요. 이런 조리법이 유럽의 음식 문화에 적용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의 지혜가 유럽의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부터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까지 한국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제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붉은 바다가재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제일 먼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이라고 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활기찬 소리와 신선한 해산물 냄새가 제 감각을 깨웠습니다. 여기가 노량진 수산시장인가?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살아있는 해산물들이 가득한 수조들,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찾던 붉은 바다, 가재와 비슷한 생물체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용기를 내어 한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이게 닭새우인가요? 상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이 딱 제철이야. 이거 안 먹으면 손해지. 저는 상인의 활기찬 대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환경 재앙의 원인인 생물이 여기서는 제철 식재료라니요. 상인의 도움으로 몇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요리해 먹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인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바로 위층에 식당가 있어요. 거기서 간장게장이나 매운탕으로 먹어보세요. 직접 해주실 거예요. 안내받은 대로 2층 식당가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가재를 보여주었더니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 외국인인데 닭새우를 아시네요. 간장게장으로 해드릴까요? 매운탕으로 해드릴까요? 둘 다요. 1시간 후 저는 인생을 바꿀 맛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게장의 깊은 맛, 그리고 얼큰하고 시원한 매운탕의 맛이 제 입안을 감쌌어요. 이런 깊은 맛이 난다고? 이게 우리가 그냥 버리고 있는 가재라니.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요리법이 유럽의 생태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전문가를 만날 차례였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식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을 유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지식이 필요했으니까요. 이튿날 한국문화재단의 소개로 전통 한식 전문가 한도균 셰프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스러운 한식당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한도균 셰프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요리사였습니다. 줄리아 씨,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제 이야기를 듣던 한 셰프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아,
닭새우 말씀이시군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가재를 활용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걸 다 버려요. 독일인들은 갑각류를 잘 안 먹거든요. 특히 민물 가재는요. 한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게 바로 음식 문화의 차이죠. 한국에서는 자연을 남김없이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방에는 이미 신선한 닭새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셰프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재를 손질하는 방법부터 양념하는 비법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셨죠. 한국 요리의 핵심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풍미를 더하는 거예요. 이 가재는 특히 단맛이 있어서 간장과 궁합이 좋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유럽에서는 이 가재를 환경재앙으로만 여기는데 여기서는 귀한 식재료로 대접받고 있으니까요. 한 셰프는 깊은 통찰을 나눠주셨습니다. 자연이 주는 것은 모두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죠. 한국 음식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발전시켜 왔어요. 요리 시연이 끝나고 우리는 한 셰프가 직접 만든 닭새우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가재구이, 가재죽, 심지어 가재를 활용한 전통죽까지 다양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한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중요한 건 재료에 대한 존중과 창의적인 접근이에요. 유럽 음식 문화에 맞게 변형해 보세요. 한 셰프와 헤어지며 저는 소중한 레시피 노트와 함께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가재 문제의 해결책은 그것을 해로운 외래종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귀중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이 가재를 활용할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어.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저는 즉시 제 발견을 환경단체와 요리사 협회에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를 유럽식 요리에 접목하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시식회를 열었죠. 이것은 붉은 바다가재를 활용한 리소토입니다. 간장과 화이트 와인으로 맛을 냈어요. 참석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대부분 맛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두가 열린 마음은 아니었죠. 어느 날 독일 출신의 유명 셰프 마르코 슈나이더가 제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마르코는 제 오래된 라이벌이자 전통 유럽 요리의 수호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줄리아, 들었어. 너 이제 해충으로 요리를 만든다면서? 마르코의 비꼬는 말투에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마르코, 이건 단순한 해충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식재료야. 유럽에서 이런 걸 요리로 내놓으면 손님들이 싫어할 거야. 우리 음식 문화에 맞지 않아. 저는 그에게 제가 만든 가재 요리를 맛보도록 권했어요. 한번 맛보고 판단해줘. 마르코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첫 입을 떼는 순간 변했어요. 놀란 눈빛이었죠. 하지만 곧 평소의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쁘진 않네. 하지만 이상한 동양 요리법을 따라하는 건 위험해. 유럽의 전통을 지켜야 해. 그의 완고한 태도에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마르코, 음식은 진화하는 거야. 전통만 고집하면 발전이 없어. 게다가 이건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돼. 마르코는 코웃음을 쳤어요. 환경 문제라고? 요리사가 가재 몇 마리 요리한다고 생태계가 살아나겠어? 그럼 우리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 가재를 인기 있는 식재료로 만들면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더 많이 잡히게 될 거야. 마르코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반응이 제게 더 큰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죠. 요리사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환경운동가로서의 책임감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열심히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유럽인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한국의 조리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전통 오스트리아 요리에 한국의 간장 양념을 접목한 가재 요리, 가재살로 채운 라비올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유럽 사람들도 한번 맛보면 좋아할 거야.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어. 창문 밖 다뉴브강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마르코와 같은 전통주의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도전을 계속할 것이었어요. 마르코의 방문 이후 저는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문제를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유사한 사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의 수산물 수입이 유럽 생태계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호기심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놀랍네요. 한국이 과거 프랑스의 미국 가재 문제,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니. 논문에 따르면 1990년대 이탈리아 아드리아해에서 급증한 푸른 꽃게가 생태계를 위협했을 때 한국이 이를 대량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꽃게를 맛있는 요리 재료로 활용했고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결책이다. 즉시 환경단체와 유럽연합환경위원회에 이 사례를 공유했어요. 제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 붉은 바다가재를 대량으로 수출하자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이 가재를 귀한 식재료로 여깁니다. 우리는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은 식재료를 얻을 수 있어요. 서로 윈윈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이 가재를 식재료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모든 가재를 수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셰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유럽에 맞는 붉은 바다가재 요리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물론이죠, 줄리아 씨. 한국의 전통 양념을 기본으로 하되 유럽의 허브와 향신료를 접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간장 베이스에 로즈마리나 타임을 추가하는 거죠. 한 셰프의 조언을 따라 저는 유럽 스타일의 가재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이탈리아식 가재 파스타, 프랑스식 가재 수프, 오스트리아식 가재 슈니첼 등 다양한 변형을 시도했어요. 이런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수출 협상도 시작되었어요. 무엇보다 현지 식당들에서 제 레시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한국의 지혜가 유럽의 생태계를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 아닐까요? 이 말을 하며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유럽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실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빈의 한 레스토랑 주방을 빌려 붉은 바다가재 시식회를 열었어요. 메뉴는 한국의 조리법을 기반으로 하되 유럽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한 요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리는 붉은 가재 크림 수프입니다. 한국의 가재탕에서 영감을 받아 프랑스식 크림과 결합했어요. 손님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그리고 곧 놀란 표정으로 더 많이 맛보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게 다뉴브강의 그 가재라고요? 다음은 가재 비어 스튜입니다.
오스트리아 전통 비어 스튜에 한국식 양념을 가미했어요. 시식회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셰프들과 식당 주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여러 레스토랑에서 제 레시피를 메뉴에 추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죠. 한 달 후, 빈의 유명 레스토랑 블라우에서 제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붉은 바다가재 요리를 정식 메뉴로 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주문하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곧 맛 때문에 찾는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가재 리조또가 대표 메뉴가 되었어요. 매일 준비하는 양이 부족할 정도예요. 블라우의 주방장 클라우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가재 요리는 빠르게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어요. 이 소식은 다른 레스토랑으로도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식당에서 가재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뉴브강의 가재를 잡는 전문 어부들이 생겨났죠. 이들은 가재를 잡아 레스토랑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 문제가 비즈니스 기회로 변한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환경단체 회의에서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가재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가재를 해충이 아닌 식재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문화원과 협력해 한- 오스트리아 가재 요리 축제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축제를 통해 양국의 요리 문화를 교류하고 환경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던 중 마르코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줄리아,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옳았어. 내 레스토랑에서도 가재 요리를 시도해 봤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맛도 좋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 상황이잖아. 마르코는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식 양념 레시피를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 특히 그 간장 베이스 소스 말이야. 물론이지. 우리의 목표는 이 해결책을 널리 퍼뜨리는 거니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 유럽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음식이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한- 오스트리아 가재 요리 축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빈 중심가에 위치한 광장이 다양한 가재 요리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온 셰프들과 오스트리아 현지 셰프들이 함께 솜씨를 뽐냈죠. 축제 둘째 날 유럽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음식 문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매체에 실렸어요. 저는 여러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심지어 인기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줄리아 셰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TV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한국의 지혜를 배운 것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시도가 시작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다뉴브강의 생태계가 실제로 회복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가재 개체수가 약 30% 감소했으며 토착 어종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보고서의 내용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요리사로서 그리고 환경운동가로서 기여한 변화였으니까요.
하루는 마르코가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가재 요리를 선보였어요. 이건 가재 슈니첼이야. 한국식 튀김옷에 오스트리아 전통 향신료를 더했지. 맛을 본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 완벽한 퓨전이야. 마르코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줄리아, 솔직히 처음에는 내 아이디어에 반대했어. 하지만 이제 인정할게. 내가 옳았어. 그의 인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음식의 가치와 환경적 영향이라는 공통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후 유럽연합환경위원회에서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음식 문화의 변화를 통한 생태계 회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우리의 시도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어요. 오늘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죠.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국의 밥도둑이 유럽의 미식 요리로 자리 잡을 날이 올까? 그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요리사로서의 경험과 환경운동가로서의 사명이 만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두 가지가 만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비행기 식사로 나온 기내식 메뉴를 보니 가재 비빔밥이 있어 웃음이 났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하는지, 음식이 어떻게 문화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저녁 한국에 도착하면 오스트리아식 가재 스튜 레시피를 한 셰프에게 가르쳐 드릴 생각이에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 아닐까요? 한식은 K-팝, K-드라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류의 한 종류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식의 위대함을 피부로 느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식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